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오늘이 이제 종강 한 주 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면 또 종강이네요. 또 뒤로 가셨어? 어쨌건 오늘은 여러분하고 건축법을 좀 배울 텐데요.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건축법은 뭐 스토리 라인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수강해도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 춥긴 춥더라고요. 그죠? 막 머리가 시려요. 막 그치, 어지럽더라고 막.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밖에 안 나가 있는 게 좋긴 좋은데, 그죠? 예, 근데 잘 왔어요. 이왕 나온 김에. 근데 머리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모자 같은 거 저렇게 쓰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다고 이게. 그렇죠? 건강을 잘 챙기시고. 어쨌든 7문제가 나오는 건축법 배울 거예요. 그렇죠? 벌써 다음 주면 끝나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1월 달 돼서 또 다음 진도 들어가는데, 준비물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수업 나올 때는요, 기본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는 기본서 필요 없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이라 우리 이제 흐름하고 용어 정도하고 내용만 보는 거라서 관계없지만 1, 2월 달은 기본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그림책 있죠? 요거랑 같이 2권, 그쵸?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그림책 보고 나서 해당 부분을 기본서로 챙겨줄 거예요. 줄 거 주고 여기 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1월 달에 그럼 제가 왜 줄 거 주는 거죠? 뭐 하라고? 나중에 궁금하면 확인해 보라고. 그렇죠? 아니, 어저께 어떤 분이 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림책 수강 후기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다는 말이 간단하게 줄인 건 좋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본서 봐도 몰라요. 그래서 봐봐요. 오해하시면 안 되게, 뭘 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야. 몰라서 하는 소리.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이거 보시고 나서 모르겠는 거는 기본서로 문장 읽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뭐죠? 이거 일일학습 있죠. 이 문장은 최소한의 문장을 뽑아놓은 거야. 내가 이걸 일일학습을 데일리 스터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문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저도 강의를 하면서 거의 뭐 공부할 때부터 따지면 30년이 넘었죠. 강의한 지만 24년이니까. 그죠?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쉽게 얘기하고 어떻게 덜 삐지고 덜 화나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붙을까. 겁나 연구했죠. 앉아가지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란 대로 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고민해봤자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건축법 볼 거예요. 건축법은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7문제가 나오는 법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7문제가 나오는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5개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또 1월 달 첫 주에 또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건축법은 처음에 접할 때 좀 쉬워요. 아무래도. 근데 가본 갈수록 심장을 후벼요, 이게. 그렇죠? 그 실제 시험장 가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이 법이. 그렇죠?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3개는 아는 문제, 2개는 야리까리한 문제, 2개는 모르는 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4-5개 맞추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이 전 다 맞추고 싶은데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7개를 다 맞출 수도 없지만 다 맞추려면 거의 공부량이 2배가 늘어나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2개는 허락돼 있어요. 마음 놓고 틀리세요. 알겠습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가서도요,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시면 이게 알거든요. 이걸 내가 배웠던 문제인지 안 배웠던 문제인지, 내가 읽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를 알아요, 없는 문제인지를. 근데 맞출 수 없는 걸 알면서 읽어요. 이건 뭐 하는 일일까요? 떨어지려고 환장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잽싸게 버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붙을 만큼만. 그렇죠? 잘 배분한 분. 이런 분이 붙는 거지 열심히 한 분이 붙는 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목표가 합격이에요. 공부가 아니고요. 합격이 목표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 택해야죠. 그럼 보시는 맛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요. 건축물이 있죠? 그럼 우리가 건축법 배우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건축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건축물.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뭐냐라는 용어부터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배우는 건데 건축물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은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에서 뭘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할 거냐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라는 걸 뭐 한다는 겁니까? 건축물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좀 경미하게 대수선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이러저러한 행위를 어떻게 했을 때 적법해지겠는가? 허가를 받으면 건축은 뭐가 된다? 적법해진다. 그렇죠? 우린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적법하게 하는 행위, 언제 허가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는 게 사실은 건축법의 주요 라인이고요. 7문제 중에서 한 3개까지는 대부분 용어 관련된 부분과 연관된 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을 아주 간단히 도시화하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적법하겠습니까? 그 절차를 배우는 게 바로 건축법이에요. 알겠습니까? 7문제가 나오죠. 항상 어떤 법이든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게 뭘 배우는 법인가부터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법은 앞에 배웠던 뭐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처럼 일반적인 뭐 흐름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야, 사실은. 그죠? 그리고 개별 사실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목차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용어 정의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용어의 부분에서 뭐 주요 고주부가 뭐니, 지하층이 뭐니, 건축물이 뭐니, 건축이 뭐니, 이런 걸 주로 물어보면서 정의를 물어보는 게 바로 건축법의 용어 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산수할 줄 알아야 수학 문제 풀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배우는 거죠. 건축물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이런 거지. 건축물 정확히 표현하기가 참 곤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 뭐가 되죠? 건축물 짓기 위한 건축의 허가를 받는데 허가받는 절차. 됐습니까? 누가 허가권자인지, 사전 결정,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거쳐가지고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시작. 사전 결정,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래서 건물 쓰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대지가 적법해야 돼요. 건물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쾌적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빈터를 만들어서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뭐라고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대지가 뭐 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고, 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쾌적하게 해줘야 되고,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것처럼 벤치 만들어서 소규모 휴게, 빈 공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대지고요. 그리고 이런 대지는 뭐가 된다? 당연히 도로 같은 것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해진 도로가 옆에 있어야 되고, 폭은 3m 이상 되어져야 되고, 이 정도로 포함해서 건축법 도로로 봐주겠다. 대지와 도로는 건축법에 허가 내주기 위한 적법 요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뭐다 진다라고 한다면 건축선 넘어서 건물 지면 안 돼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건축선의 정의는 길게 말하면요, 건축 한계선이에요. 건축 한계선. 그러니까 건축 리미트란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되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근데 뭐가 되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요 선을 넘어서는 뭐다? 건물을 지면 안 된다. 요게 건축선이에요. 건축 한계선. 됐습니까? 요걸 넘지 말아라. 그렇게 안 나오더니 작년 34회 때 야,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혹시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12년을 질렀더니 드디어 적중을 했어요. 그렇죠. 나의 적중률은 100%. 왜?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했다. 좋은 방법이죠. 그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강의하러 다니면서 내가 이 강의의 일타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강의가 일터가 되는 방법은 남들 그만두기 전까지 안 그만두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터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덜 됐죠. 어쨌든 그 얘기들 건축선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제 건축물 지을 때 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그래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면적의 제한과 그다음에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 산정하는 것과 층수 산정 기준. 층수는 특히 많이 나와요, 이건요. 층수 기준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봐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 각종 높이 제한 관련된 것들, 그렇죠? 대표적인 게 햇빛 막지 마라. 옆에 건물 높이 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건축의 제한 등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기 위한 이러저러한 절차예요. 그리고 뭐 대지도로의 합법적인 기준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적과 높이의 제한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건 기억나는 게 1조 확보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거 알겠습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이번에 또 좀 완화가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축의 제한 같은 거를 이런 건축의 제한이라는 것들을 일부 완화해서 특례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건축을 효율적으로 짓게 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특별 건축구역과 건축협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건축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 건축구역 뭐가 된다? 건축협정. 그리고 이런 건축법의 제한 등을 모했을 때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때 반복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요. 이행강제금 잘 나오죠. 그렇죠? 반복하여 위반 행위자. 우리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지붕 씌운다든가 다 이거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옥상에다가 말도 없이 가설 진다든가 이런 것도 위법이에요. 그런 거 걸리면 철거 명령하고 말 안 들어먹으면 행정 대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원래 과태료 벌금 같은 건 한 번 부과하면 다시 부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 반복 부과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참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부분들을 반복해 봐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많은 거 공부한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잘 나오는 걸 정확하게 보는 게 붙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공법 겁나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양이 많아서. 하지만 하라는 것만 잘 보시면 분명히 60점 이상은 나와요. 그렇죠? 공법 60점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건 줄 알아요? 합격이라는 의미예요. 공법 60이 나왔다 떨어지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34회 같은 경우는 중개사가 좀 어려워서 공법 60점 맞고도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중개사가 70을 못 넘었던 거죠. 공시가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또 틀린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말 건 너무 공법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죠? 요일별 과목 지키셔야 돼요. 월화수목금 알겠습니까? 지키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민법만 쫙 보고 개론만 쫙 보고 이러면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차 부분들 간단하게 뭐 하는 건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시면 이제요 용어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됐습니다. 성탄절에 수업 안내. 성탄절에 수업을 해요? 나도 해요. 그러면 내용 보시면 용어 정의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길가에 뭐 이렇게 캐럴 같은 게 많이 퍼졌잖아요. 근데 요즘 왜 캐럴도 안 틀어요? 그게 무슨 뭐 그 저작권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런 것 같아. 구세군도 이러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더라고 왠지 모르게. 캐롤이 안 나오니까. 그죠? 수업할게요. 머리도 안 좋아하네 오늘 추워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보여요. 봐요. 용어 정의에서 그중에 뭐가 나올까요?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질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무슨 행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봐줘야 되는데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바닥이 있을 거예요. 바닥. 그렇죠?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되죠. 그럼 바닥 위에다가 뭐 할까요? 건물 지으려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워 이렇게. 기둥. 그렇죠?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덜렁거리거든요. 그렇죠? 수평으로 묶어줘요. 이렇게 이걸 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체의 하중부담은 기둥인 거고 수평제의 뭐다 하중부담은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어렸을 때 왜 큰 집 가면 이렇게 마루에 누우면 위에 쫙 가 있는 거 있지? 대들보라 그래가지고 왜 한문 막 써 있고, 그렇죠? 보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대들보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게 보라고 합니다. 수평제의 하중부담. 여기도 기둥이 있죠? 저기도 기둥이 있고, 저 기둥 연결된 게 아마 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붕을 얹기 위해서 뭐 하죠? 지붕틀을 얹어요. 주의할 건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지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가끔 치사하게 지붕이라고 넣을 때 있어 문제에서. 여러분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 뭐가 되죠? 내용에서 이제 그리고 기둥만으로는 건물의 하중을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기둥 사이에 벽을 싸서 하중을 견디는 벽을 만들거든요. 내력벽이라고 해요. 우리가 건축법 배울 때 내라는 말이 보이면 견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견딘다, 버틴다. 내력벽, 힘을 견디는 벽. 그러니까 함부로 부실 수 없는 거죠. 거기 옆에 학생 톡톡 쳐봐. 저거는 내력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계벽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저런 거는 터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누구세요? 이러면 이상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내력벽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뭐다? 주요 구조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건물의 주요한 계단, 진출이 불리한 주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되어져요. 계단 나올 때 뭐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5개 계단 나오는데 그건 다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주 계단만 주요 구조부가 되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앞잡다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일단 내기바보 지주 시작. 내기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단어를 만들어준 것 뿐이야.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기, 바보, 지주인데 모르겠으면 바지 보내주기라고 외워요. 그렇죠? 바닥, 지붕틀, 보, 매력벽, 주계단, 기둥. 네, 바지 보내주기. 알겠습니까?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의여 구서부 바지 보내주기. 이래도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요거 나올 때 다음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다음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나올 때 기둥, 바닥은 주요 구조부고 보는 주요 구조부잖아요. 근데 단어가 첨삭이 되어지면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이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서브죠. 따지고 본다면 서브예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죠? 그리고 뭐다? 차양 5개 계단. 계단도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인데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단어만 바꿔놓고 속이니까 잘 주의하셔가지고 내용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가 주요 구조부. 이 단어를 알아야 나중에 건축을 볼 때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everybody. 시작.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강제로 이해시키기. 봐봐요. 그 정도. 봐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도 꽤 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하층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지하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요게 방의 바닥이에요. 방의 바닥. 그렇죠? 요 방의 바닥이 어디 밑에 있어요? 빗금친 지표면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의 바닥이 어디 있다? 지표면의 밑에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은 어느 정도 밑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뭐라고요? 어느 정도 밑에 있냐 이 얘기죠. 그럼 뭐냐? 방의 바닥으로부터 뭐가?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있어요. 요거. 근데 좌우가 다르죠. 좌우가. 그죠? 달라요. 그럼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 높이에 대한 부분에 뭘 구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부분의 평균 높이, 요 평균 높이를 구해놓고 뭐가 되죠? 요렇게 요 층 높이, 이거 층 높이예요. 윗면에서 윗면,
윗면에서 윗면. 뭐라고요? 층 높이. 시작. 윗면에서 윗면. 층 높이예요.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층 높이 써봐봐. 요게 4m였고, 그렇죠?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2m였어요. 그러면 지하층일까요? 지하층이다. 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됐으니까. 숫자 써놔. 그래야 안 헷갈려. 뭐라고요? 층 높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이걸 지하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분의 1을 3분의 1로 속인 게 몇 번 되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근데요, 왜 지표면이 좌우가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대지가 경사져 있겠지. 보나마나. 우리 그랬대 그런 거 있잖아. 왜 학교 다닐 때 원룸 하숙방 구하다가 지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창문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잘 보고 확인해 줘야 돼. 어쨌든 지하층 정부는 평균 높이 따지는 거야. 층 높이 2분의 1 이상. 이해가셨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지하층은요, 우리 법에서 이거를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하층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단 층수에서 지하층은 빼줘요.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도 뭐가 됩니까? 면적에서 빼줍니다. 용적률 알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원래 100%면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만 잴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지하층 부분은 빼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면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다. 층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부분들. 4번은 나중에. 그렇죠?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잘 좀 내용들 기억해 봅니다. 말해 지하층. 오늘 문제는 요거 냈어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지하층이라고 한다. 오늘의 일일 학습은 요거만 냈습니다.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요걸 뭐라 불러? 지하층이라 부른다라고 해봅니다. 요즘에 그 비만이 와가지고 또 지하층이 침수가 돼가지고요. 여기 높은 낮은 지대 반지하의 그 주거 공간 지하를 쓰는 분들이 좀 잠겨 돌아가신 분이 많았었어요. 얼마 전 그 신림동 작년이죠 아마 그게. 그렇죠? 비 많이 와가지고 우선 거기 한번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지하층에 대한 주거 공간을 쓰지 말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또 얘기가 다 끝났어. 얘기하다가 또 일이 없어지니까 또 언제 그러냐는 지체 안전이 지금 또. 그렇죠? 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즘에 또 춥다 보니까 또 무슨 뭐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 뭐 어려운 분들이 뭐 쪽방촌이 어때가지고 또 이럴 때만 나오잖아 맨날. 그렇죠? 뭐 도와주자 뭐자 이러면서 지나면 또 끝. 그렇죠? 맨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일관되지가 않아. 봐보시고요. 어쨌건 그 다음에 적용 의상물입니다. 건축물이죠. 말해 건축물. 시작. 건축물. 입을 열어야 덜 졸려요. 입이 닫히면 눈이 닫혀요. 눈 닫히면 귀가 닫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여셔야 돼. 말 시킬 때. 그렇죠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럼 건축물의 정의는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건축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이래요. 일단 조문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거.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이게 원래 건축물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겠죠. 왜? 지붕 없으면 눈비 맞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에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 될까요? 된다니까.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그럼 지붕, 기둥, 벽 다 있으면 건물 될까요? 다 있으면 완벽하지. 뭐라고요? 그럼 지붕, 벽만 있으면 되지. 지붕 그러면 기둥하고 벽만 있으면 안 되지. 뚫렸는데 위가. 이해가셨죠? 지붕, 앤드, 기둥과 벽이고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딸린 시설물 포함. 딸린 시설물.
뭐냐? 봐. 굴뚝이나 담장이나 대문 같은 것들이 주된 건물에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우리는 건축물로 봐줘요. 딸려 있다. 이것도 32회 때 문제였었죠. 그렇죠? 거의 굴뚝 같은 게 별도로 분리돼서 때를 달리해서 한다면 이건 단순한 공작물일 수 있어요. 높이가 크면 축조 신고하는 것이고 높이가 안 크면 축조 신고 안 하면 그만인 거고. 하지만 주된 건물에 딸려서 한다면 같이 건축물로 봐줘요. 딸린 썰물 포함한다. 시작. 딸린 썰물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많이 속아 여러분들이 지하에 혹시 지하상가 가봤어요? 강남역 일대? 그럼 지하에 점포가 있다면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야?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에 있는 뭐가 되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물어보는 건 지하의 점포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지하 점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건 강남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썰렁해. 사실은. 옛날에 부평역 일대에 지하상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죽었더라. 옛날에 비하면. 강남역 말고는 뭐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하의 점포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의 기본 종류죠. 하지만 주의할 건요. 이런 건축물을 높게 짓는 경우 등이 있어요. 뭐라고요? 건축물을 높게 짓는다. 요즘에 이거 모르면 정말 간첩이죠. 고층 건축물이에요. 한번 말해. 고층 건축물. 시작. 지금 또 분위기가 또 많이 졸려서 무서워지니까 두 팔 들고. 라마스테. 아이고. 어저께 나 평가서 수업 갔을 때 뭐라 그러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뒤집 뻔했어. 이게 추우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아주 그냥. 그죠? 그래도 오후엔 낮더만. 난방에 나와서가 아니라 날이 따뜻해져서. 그죠? 애기들. 그게 추우면 난방이 망가지나 봐. 와 죽을 뻔했네 아주 그냥. 봐봐요. 그래서 어쨌든 콧물이 계속 봐요. 그런 내용에서 고층 건축물인데요. 요즘에 어느 나라건 고층 건축물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도시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은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하고 인천 송도 쪽. 그렇죠? 서울은 뭐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죠. 가장 높은 게 뭐 잠실에 있긴 합니다만. 그 영등포 63빌딩하고 그죠? 잠실 롯데월드가 123층이죠. 123층. 우리가 전망대 올라가는 게 118층이고 그렇죠? 올라가면 등등등 뭐 높아요 그냥 까이 거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보면 뭐 볼 것도 없어 높아 그냥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는 되게 비싸 근데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하도 가보자서 가봤더니 4시 갔잖아. 나 집사람 아들내미 딸내미 갔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11만 8천 원. 그것도 할인받아서 쿠팡 할인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커피 한 잔 주는 거 같은 게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처음 올라가려면 또 사 먹어야 돼. 그 바로 위에 또 카페가 있어요. 121층인가에. 그래서 들어갈라 했더니 여기는 영업장에서 들어오지 말래. 그럼 사 먹어야 된대. 사 먹을게요. 그래서 들어갔다. 커피 2잔에 뭐 하나 먹었는데 5만 5천 원. 그렇죠? 도합 16만 7천 원. 내려와서 30분 만에 배고파서 김밥 천국. 그걸로 하루 마무리했어요. 더 사 먹을 수가 없어 비싸가지고. 어쨌건 그 얘기 고층 건축물인데요. 정의는 이래요. 또는이에요. 층 또는 높이 이상이에요. 시작. 층 또는 높이 이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둘 중에 한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시작.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되면 이걸 뭐라 불러? 고층 건축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오해 말게 이게 동시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30층인데 110m였어요. 고층이다. 맞지? 그죠? 근데 29층이었는데 120m였습니다. 고층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 만족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이건 뭐다? 고층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고 그 고층은 다시 이렇게 표시해봐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져요. 그렇죠? 고층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초고층이 있는 거예요. 초고층은 뭐야?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뭐라고요? 고층이란 바운더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중에 50층 이상 된다거나 120m 이상 된다고 한다면 200m 이상 된다고 한다면 이건 초고층이 되어지는 거예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시작.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을 뭐라 불러? 초고층이라 부르고, 그리고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뭐야? 나머지가 요게 준초고층 섹터가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뭐다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뭐야? 이게 준초고층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층 건축물 바운더리 안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다는 얘기지. 그걸 한꺼번에 보는 뭐야? 그게 고층 건축물인 거야. 따지고 본다면. 내 말 때 이해하겠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그래가지고 가보면요. 만약에 봐봐요. 내가 이쯤 있는데 내가 아래쪽에서 불났어요. Fire. 그죠? 어떻게 되죠? 살아 돌아가기 쉽지 않겠죠. 그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피난 안전구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불에 좀 더 안전한 곳, 뭐 붕괴에 좀 더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 주라고 해서 피난 안전구역도 뭐 할 때 용적률을 산정할 땐 연면적을 제외시켜줘요. 왜? 피난 안전구역 많이 만들라고. 그리고 보통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피난 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그 30하고 1 물어본 게 한 번 또 기출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줘라. 저는 개인적으로 버릇이 돼가지고요. 높은 데 가면 피난 안전구역 몇 층인지 꼭 1층에서 봐요. 그렇죠. 보고 올라가. 그러면 그쪽에 주로 놀죠. 그래야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출입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박공지붕 있죠. 경사형. 그런 건물은 안 들어가요. 대피하기 곤란해요. 평지붕 건물. 우리 학원 같은 거. 불나면 뛰어 올라가면 그만이거든. 옥상에서. 알겠습니까? 그런 게 좀 살기 편하겠죠. 그 정도. 그래서 고층 건축물 정도만 간단히 이해해 보시고, 뭐 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들 아시면 좋겠고, 지하층에 대한 부분 아시면 좋겠고, 건축물 정의 아시면서 고층과 초고층, 준초고층에 대한 부분의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봐요. 건축물 봤죠? 건축물을 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해야죠. 시작. 건축물을 봤으니까 건축물을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이 건축이라는 정의는요, 솔직히 지금 우리 공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홍쌤하고 부동산학 개론 볼 때도 아마 개론이 나올 겁니다. 거의 뭐 그거 아시면 돼요. 개론 문제는요, 다른 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론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공법을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개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공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일단은요, 지금 12월이잖아요. 1차 위주로 해보려고요. 1차 위주? 그럼 뭐야? 민법 개론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수의 비결이에요. 지금 11, 12월은 1차 위주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민법, 공법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4월에 학원으로 왔다. 그럼 민개로 해야지. 그때는 2차 받기 힘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뭐야? 1차만 시험 보시는 분 없죠? 분위기 왜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했는데 지금은 민개가 아니에요. 민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2차를 포기 안 합니다. 개론은 다른 거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다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알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근데 개론사람한테 이르면 안 돼요.
내가 져요. 얘기들.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 뭐라 하냐면 신증개재이. 시작. 신증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박자가 안 맞아 이렇게. 신증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도 건축이에요. 이전만 몇 번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전은 여러분들이 축자를 안 쓰니까 건축이 아닌 줄 알아요. 이전도 건축이에요. 신증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도 건축이다. 이전도 건축이다. 아, 그렇구나. 시작. 이전도 건축이다. 이전도 건축이다. 아, 싫구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증, 개재, 이 5가지가 건축의 5종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신축과 증축부터 2가지 세팅을 비교해 줘야 돼요. 요 2가지가 세트예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개축과 재축이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신축과 증축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냐 있는 대지냐예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짓는 건지 이렇게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이렇게 높여 짓고 넓혀 짓는 건지. 그렇죠? 그게 신증축의 차이인 거예요. 키워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인 거고, 없는 대지에,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높여 짓고 넓혀 진다면 증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2가지의 차이점은 기존 대지 건물이 없다, 있다. 이해 갑니까? 그렇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는 건물이 없는 걸로 봐버려요. 주된 건물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 건물 짓는다면 건물이 없는 거와 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축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 한 번 나왔었어요. 부속 건축물 10제곱미터에다가 있는 대지에다가 1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신축이다.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부속 건축물 있는 건 포함해서 신축으로 봅니다. 근데 주의할 거, 증축이 나올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꼭 면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증축이라는 게 면적이 되겠지만 면적 증가 없이 층수나 높이만 증가될 수도 있어요. 이걸 늘리는 걸 증축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다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라도 올라가면 증축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모두 다 동시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면적이건 층수건 높이건 뭐라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있죠.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기둥이 낮아요. 그래서 건물이 답답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다? 이렇게 높이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증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간다면 그만으로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의 증가가 없이 높이만 증가돼도 증축이다. 이 지문이 한 2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맞는 지문인 거죠. 면적과 층수 높이가 동시에 모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번 써보면 그냥 각각이라고 써보세요. 각각.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구분이겠죠. 각각. 뭐라도 올라가면 돼. 다 올라가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증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제축 봅시다. 계제축의 중요한 구분점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인위적으로 해체한 건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된 건지 이 2가지가 계제축의 구분 포인트예요. 그렇죠? 만약에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이 얘기야. 해체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종전 범위 내로 종전거 면적 넘어서면 안 돼. 얘를 해체한 다음에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 이러면 개축이야. 그렇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해체해서 종전 범위 내. 시작. 해체해서 종전 범위 내가 키워드야.
다시 얘기합니다만 공법은 단어 못 찾으면 끝나요. 가장 공법을 아까 내가 그도 얘기했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 문장을 통으로 외워요. 그냥 안 외워져요. 그죠? 단어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단어 속에 문장을 유추해야 되고요. 문장 보고 지문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단어 찾기예요. 그러면 개축은 뭐다? 해체. 그러면 종전 범위네. 다시 축족 끝. 이렇게 세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통으로 외우려 하지 말고 단어 찾고 문장을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개축이 뭐라고요? 해체한 거야. 그리고 부시고 종전 범위 내로 다시 축족. 개축이죠. 그럼 멸실된 거는? 멸실된 거를 종전 범위 내 다시죠. 그러면 재축이야. 종전 범위 내인 건 마찬가지야. 물론 재축엔 예외가 있는데 지금 할 얘기 아니야. 나중에. 뭐라고요? 계재축의 기본 기준 해치냐 해체냐 아니면 멸실이냐. 이해 갑니까? 동일어는 종전 범위 내. 만약에 종전 범위를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나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신축 등이 되겠지. 따지고 본다면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이게 개축, 재축.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뭐다 맨날 틀리는 거. 이전. 제발 좀 이전 좀 끼워줘요. 얘 건축이에요. 1년 내내 이거 틀려요. 1년 내내 얘기해도. 그렇죠? 이전은 건축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전이 뭐냐? 봐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 뭐였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였지. 그걸 해체하지 않아.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 그림을 통으로 외워. 그럼 뭐라고 하면 틀릴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X. 잘 봐. 다른 대지의 같은 위치. 아니,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야. 그러니까 같은 대지 내에서 옆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다른 대지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다른 대지로 옮기면 정답은 알 수 없다. 다른 대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정보 부족.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으면 안 돼. 그렇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걸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빛은 퀘스천 마크가 보여요.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이 건물을 반짝 들어서 뭐 옮긴다는 얘기야 뭐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정답. 그렇죠? 반짝 들어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게 되냐 임마? 이런 말투로 부정을 봅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아까 건축물 정의 얘기할 때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까 건축물 정의할 때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안 했다고. 재료 얘기 안 했어 아까. 그렇죠?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썰물을 포함하며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를 말한다. 시작. 이해 갔죠? 무슨 얘기인지. 재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지은 걸 수도 있고 뭐 목조일 수도 있고 판넬일 수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꼭 이 콘크리트로 지은 것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리고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런 건물도 옮길 수 있어. 이해 가십니까? 옮겼다는 보고도 있고.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러는 건데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보나마나 뭐 건축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죠. 일단 짓고 쓰다가 옮겨라 뭐 이런다든가 나름대로의 사건이 있겠지. 원인이야. 그렇죠? 대부분 제한 때문일 거예요. 건축 제한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이전입니다. 건축의 종류 신증 개제이 시작.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아주 막 음이 귀에 딱 달라붙습니다. 평생 동안 까먹지 않으리라. 주문을 외워봐.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뭐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있는데 지금 할 얘기 아니에요. 복잡해. 일단 건축만 기억해 놔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수선은 건축은 아닌데 큰 수선. 쉽게 말하면 쓸 필요 없어.
건축은 아닌데 뭐야? 큰 수선을 뭐라 불러? 대수선. 이것도 이 법에 통제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건축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이 법에서 규제는 해요. 행위로서. 그렇죠?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대수선이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한글화 작업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래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냥 리모델링이야, 그냥. 그렇죠? 리모델링은 뭐가 안 들어가죠? 신축이 아니에요. 신축이 없죠. 리모델링을 신축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수선이라든가 증축 또는 개축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용도 분류가 나오는데요. 봐요. 뭐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건축법의 가장 또 시그니처로서 관심 가지는 대상 행위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단독 주택이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용도를 만약에 공장이라는 것의 용도를 변경한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 용도 변경도 건축만큼 중요한 건축법의 대상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우리 앞으로 중개업할 때 중개 의뢰인이 와서 저기 말이죠. 술 먹는 노래 연습장 좀 하게 자리 좀 구해줘 봐봐요. 근데 그런 노래 연습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게 잘 되면 돈 좀 버는 거죠. 따지고 보면 능력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도 중요한, 건축만큼 중요한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거예요. 그럼 봐요. 단독주택을 공장으로 바꾼다면 위험해 보여요? 데인저러스해 보여요?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위험하니까 허가 받으세요. 반대로 공장을 단독으로 바꿔요?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잖아? 신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위험한 걸로 바꾸면 허가받고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용도 변경을 규제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도 꽤 여러분 중개업할 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략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노원구 건축과 용도 변경과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형이야. 그럼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지. 그렇죠?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적법할 때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봐봐요. 그럼 우리 뭐부터 알아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부터 알아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나오는데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는 30개입니다. 원래 28개였는데 29개였다가 또 분리돼서 30개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또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30개를 다 외워야 할까요? 건축물 용도를?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걸 외워야 뭘 푸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외울 것만 정리해놨어요. 30. 이해갑니까? 정해놨죠. 그리고 원래는 교정과 국방군사가 하나였는데 분류가 됐어요. 이게 분리가 돼서 30개가 됐어요. 야영장 들어오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고 분류가 되고 이러면서 30개가 된 거지 사실은. 알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건 그러면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요. 4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4가지만.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시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거 2가지는 어쨌건 알아야 돼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도 못하면 진짜 상바보야, 상바보. 뭐라고요? 단독주택입니다. 일단 단독주택 종류를 얘기하면 봐봐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에요. 일단 따지지 말고 다가공, 단독주택 외워 그냥. 뭐라고요? 다가공.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에요. 제가 왜 다가구에서 가를 땡그라미 했을까요? 다가 많아요. 뭐라고요? 다가 많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대표 값으로 외워요. 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게 단독주택 4종 세트예요. 단독주택은 오로지 단독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단다가공,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요 물어보는데 시험 안 나와요. 그렇죠? 종류만 아시면 돼. 근데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봐요. 단독은 여러분 아시는 단독이고요. 다중주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된 주거라고 볼 수는 없는, 그죠? 하숙방, 자취방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그렇죠? 독립된 주거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취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호실별로. 됐습니까? 안 적어도 돼. 안 나와. 쓰지 마. 그렇죠? 쓰지 마. 지저분하게만 안 나와. 그렇죠? 왜 금지돼 있어? 나도.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말 거. 그 다음에 다가구는 뭐냐면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3계층 이하로 지면서 660 이하, 19세대 이하인데 이거 동네 많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3계층 돼 있어가지고 뭐하죠? 여기다가 집주인 살고 이거 세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가구예요. 물론 집주인 한 사람 명의겠죠. 전체 한 덩어리 등기. 호별 등기가 아니에요. 호별 등기 돼 있으면 이건 공동주택으로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다가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원룸형 같은 거 나올 때 일반적으로 19세대 이하로 쳐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 얘기들. 이게 바로 뭐다? 다가구. 공간은 뭐예요? 청와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단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근데 별로 안 나와요. 우리 중개사 공법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개론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개론쌤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주택은 아셔야 됩니다. 말이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려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외우세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국토개혁법 배울 때도 또 얘기할 텐데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뭔 지역이냐에 의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봐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거의 대유명사 아닙니까? 하지만 아파트만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인 겁니다.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주택 얘기하면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5계층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봐요. 5계층 이상인 주택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다. 이런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 이러면 어때요? 5계층 이상인 건축물은 아파트다. 이러면 반은 속아요. 5계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입니까? 우리 학원 몇 층이에요? 그럼 아파트예요? 아니잖아. 주택으로 쓰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 정의의 팩트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아파트는 면적 관계 없어요. 그냥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요. 두 가지는 4층 이하의 공통점이 있어요. 4층 이하에. 그리고 여러분 공동주택은 다 호별 등기야. 호별 등기. 뭔 얘기 단독 아니야. 이거 호별 등기인 거야. 등기로 본다면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뭐야? 연립과 다세대 구분은 1개동의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했다면 연립. 이하라면 다세대가 됩니다. 연립이 더 큰 거야. 1개동의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용들 이해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다세대 연립의 구분 기준은 660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해가십니까?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거죠.
한 세트로 보면요.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끝. 시작. 계세요?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문제. Listen carefully.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 3번 다세대주택, 4번 기숙사, 5번 다 가구주택. 5번인데 이거 내면 다 기숙사 씁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 문제는 개론 문제입니다. 공법엔 그런 유체 문제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개론엔 나오는데 그게. 그렇죠? 어쨌건 기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공동과 함께 처음이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이거예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어쨌건 이 두 가지 나셔야 돼요. 뭐라고요? 봐요. 제가 요거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뭐 학자마다 뭐 다른 말을 하는 경향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해 봤을 때는요. 근린생활시설이 뭐냐면 들어봐. 가까울 근, 인접할 린.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뭐라고요? 근린, 가깝고 인접한 곳,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봐봐.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의 위해를 주고 있는 게 있고, 써봐봐. 생활의 위해를 주고 있지 않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생활 위해를 준다면 이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생활 위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면적이 뭐 작다 크다도 얘기하는데 면적만 기준인 건 아니거든요. 면적이 크면 생활의 위해를 주겠죠. 면적이 작으면 안 주겠지만. 그래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저는 생활 위해 정도라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제 기준을 얘기 드립니다. 우리는 뭐가 1종이고 뭐가 2종인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 뭐예요? 일용품점, 동네, 뭐 휴게 음식점, 뭐 탁구장, 그렇죠? 변전소 이런 것들, 공중화장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동물병원 등 300 미만. 원래 동물병원이 다 2종이었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이 이제 300 미만이 1종으로 왔어요. 요즘에 애견인들이요 1,500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5천만이니까 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애견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개를 반려견으로 가족으로 키우는 거죠 일단.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저번에 관심이 많아요. 말티푸를 한번 사보고 싶은데 말이야. 말티푸. 말티즈하고 푸들이 섞은 거래 그게. 근데 튼튼하대. 아주 큐티한 게. 어쨌든 그 얘기들. 그다음에 이종근생 뭐가 되죠? 공연장하고 종교집회장 500 미만인 것들. 그다음에 막 단란주점 같은 거, 서점 같은 거 이런 거 대부분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미안한데 나중엔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간만 봐요. 그렇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의 위해를 안 주는 거 1종, 어느 정도 생활 위해 준다면 2종인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노래 연습장이 1종이겠어요? 2종이겠어요? 2종이죠. 시끄러워요. 그렇죠? 노래 연습장 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죠? 그럼 동네에 있는 파출소. 생활의 위해를 주진 않죠. 1종이겠죠. 굳이 안 해도 돼. 대충 생각하면 나와 답이. 단란주점. 어떤 분이 1종이라고 하대.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얘기죠. 저는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2종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읽어만 줄게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거, 수련 관련된 거, 운동, 업무, 숙박,
그 다음에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교정시설, 교도소, 국방군사 관련된 거, 방송통신, 그 다음에 발전시설과 묘지 관련, 그 다음에 관광유계, 장례시설, 야영장시설까지. 그렇죠? 총 30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용도 변경할 때 한꺼번에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오른쪽 페이지 용도 변경 갑시다. 세수하고 오세요.